경제 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금요일입니다. YTN 생생경제 출발하겠습니다. 곽수정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 일교차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 대중교통을 타면 감기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독감 예방 주사 꼭 맞으시고요. 자, 자연도 어느덧 봄을 지나서 여름을 지나 가을, 풍성한 가을을 우리에게 주었고 늦가을로 가는 길목에 색깔이 지는 단풍이 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오겠죠. 겨울은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모든 기간을 거치면서 계절을 거치면서 힘들었던 시간에 좀 쉬어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쉰다고는 하지만 고스란히 손 놓고 쉴 수는 없죠. 또 새롭게 오는 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자연도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순환을 하듯이 준비를 하는데 우리 사람들도 자기의 소득과 소비에 대해서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하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금보험을 들어 노후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기초노령연금을 놓고 이 세대 간 불평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지급해서 어려운 노인을 경제적으로 조금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인데요. 과연 국민연금과 연계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부터 좀 궁금합니다. 3, 4부 금요기획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동양증권 금융센터의 삼성역 지점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전장이 상당히 골이 깊었습니다, 오늘. 네, 사실 좀 오전장엔 빠져서 기다리던 조정인가 하고 좋아했는데 아니네요. 근데 외국인이 오늘 또 4천억 넘게 또 매입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벌써 산 게 10조라고 그러는데 예. 정말 얼마나 더 사들일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 유럽이나 미국 시장 지금 좀 약간 혼전 중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메리트 있는 이머징 시장, 그 중에서도 또 상대적으로 메리트 있는 국내 시장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외국인들의 좀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매수세 보면은 대형주 몇몇 개를 좀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라 그럴까요? 아랫목만 따뜻하고 나머지들은 조금 썰렁한? 나머지들은 근데 사실 오늘 많이 빠졌었는데요. 장중에 연기금이 갑자기 매수를 오후 들어서 급격하게 늘리면서 종목들이 조금 낙폭을 줄이거나 반등을 한 상태라서 외국인들의 매수세와는 조금 다른 온도 차이를 좀 많이, 시각의 차이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이라 그러면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 기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 돈입니다. 예. 우리 돈 가지고 자기들이 막 들어가고 나가고 막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말씀하신 대로 벌써 9조 5천억 넘게 매수를 했네요. 네, 거의 10조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예. 상당한 좀 매수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매수력 보면 저희 대부분이 자동차하고 삼성전자 이런 쪽들이랑 삼성그룹주들 일부 이런 그렇죠. IT 쪽, 이런 쪽으로만 좀 집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 내 돈을 가지고 연금에서 외국인들이 산다고 해서 또 마지막에 또 장에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연기금은 이게 계획대로 그냥 사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정해진 금액이 있어서요. 네. 계속적으로 그 주식 운용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예. 연기금은 대체로 사는 종목들이 전부 거의 경기 민감주입니다. 네. 저희가 소위 아시다시피 조선, 정유화학, 철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민감주 쪽을 좀 연기금들은 좀 많이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또 반대로 자동차와 IT 쪽 중에서 초대형주 죄송합니다. 초대형주 쪽으로 좀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둘이 같이 사면 지수가 쉽게 빠지질 않더라고요. 어느 한쪽에서만 계속 좀 팔아주면은 좀 약간 종목별 조정이 나오고요. 지금도 네. 보시면 오늘 투신권이랑 금융투자 쪽 증권 쪽에서 많이 팔아서 많이 매물이 나온 종목들은 오늘 좀 상대적으로 약했거든요. 예. 그걸 또 막판에 좀 연기금에서 같이 커버링을 해주면서 낙폭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최근에 환매가 계속 나오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약간 좀 주춤한 거는 사실입니다. 네, 경기 민감주를 연기금에서 사주면서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동안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사서 배를 불리는 모습,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환율도 지금 오늘 1069원, 60도 20원대로 이제 내려앉았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이제 지수는 견인하고 싶어 하고요. 네. 종목별로는 일시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도 같이 좀 공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기금이 받아주는 종목들한테는 일정 부분 매도를 좀 하면서요. 네. 기본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초시가총액 상위 종목 있죠. 네. 약 1, 2부터 거의 한 10위권 안에 있는 그런 종목들만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은. 그런 맥락에서 본다라면 지수에 초점을 맞춘 플레이라고 외국인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현재 흐름 자체가.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산다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지수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만 선물과 연계해서 주고받는 그런 흐름이라서 오늘 사실 장중에 선물도 매도가 초반에 많이 나왔다가 네. 후장 들어서 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요. 다음 네. 주가 이제 만기일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일정 부분 좀 비율도 좀 조정이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을 놓고 10조 넘는다 안 넘는다 말이 많았는데 네. 10조 1,000억 약간 턱걸이 한 듯한 네, 뭔가 네. 숫자를 좀 만진 듯한 느낌도 나고요. 네, 뭐 일단은 삼성전자가 요새는 뭐 항상 10조가 기준이 되고 있어서 네. 좀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항상 10조 못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10조 넘었다라는 것만 해도 그냥 일단 좀 마음의 위안은 좀 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를 보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삼성전자랑 관련된 코스닥에 있는 부품과 장비 업체들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실적이 그래도 저 정도 나왔다라면은 거기에 납품하고 있는 부품 업체들은 실적이 꾸준히 견인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해당 오늘 보시면 코스닥에서 관련되어 있는 부품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좀 강했었다라는 점. 예. 그다음에 또 미국에 있는 오바마케어랑 관련해서 뭐 바이오라든지 뭐 헬스케어 관련 업체들도 일정 부분씩 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은 그동안 좀 소외가 많이 됐었던 중소형주들 중에서 뭐 코스닥에 있는 납품과대들과 함께 실적이 좀 3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10월달 되면은 이제 중순 네. 넘어가면 시작할 건데 예. 그거랑 관련해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지금 수급이 꾸준하거든요. 예.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늘도 코스닥을 계속 샀는데 관련해서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IT 쪽도 많이 있거든요. 바이오 쪽도 많이 있고 그러면서 본다면 외국인들은 확실히 전략 면에서는 기관보다는 한 수 위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외국인들이 전략보다 우리나라 기관보다도 한 수 위다 그러면 지금 현대차를 보니까 오늘 0.81% 올랐고 삼성전자는 0% 보합가고 이게 오전에 삼성전자가 만원 넘게 뛰어오르다가 장 막판에 가서 이렇게 흘러내린 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뭐 오후에 들어오니까 일정 부분 뭐 차익 매매도 좀 나왔을 것 같은데요. 기관은 정말 계속 팔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외국인은 정말 뭐 팔아라 파는 대로 다 사주마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외국인들 시각은 해외 시장, 미국 시장에서의 그 강한 섹터 업종을 국내에도 그대로 좀 적용시키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현대차가 아주 좋아서라기보다 삼성전자는 뭐 물론 당연히 좋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자동차하고 IT 섹터라는 그 섹터하고 아까 말씀드린 시가총액 상위 탑10 안에 있는 종목들만 지금 매매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현대차를 왜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저희는 누가 봐도 안 좋잖아요. 지금 현대차가.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맥락에서 봐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지수 관련주라는 단순한 이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예. 뭐 물론 외국인들이 그렇게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믿고 좀 무작정 현대차를 사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들은 현대차나 삼성전자를 사서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은 여러 가지 구조를 짜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선물이랑 네. 같이 단순히 그 종목만 갖고 대응하시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가 찾아보니까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9월 2일부터 매수를 해온 반면에 기관은 계속 팔고 있었고요. 네네. 역시 자동차 또한 같네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해온 동안에 기관들은 매번 팔고 있고 기관이 쏟아내는 걸 다 외국인들이 받아내고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끝까지 받쳐주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경제뉴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과 함께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삼성전자가 9월 2일부터 계속 외국인들은 매수, 우리 네. 기관들은 매도. 이게 왜 네. 이러는가요? 영업이익 오늘 나왔죠? 예, 10조. 예. 그러니까 처음으로 10조 원대 분기이익이 10조 원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 내놓은 이제 실적이 3분기가 매출은 59조 원, 영업이익은 10조 1,000억 원. 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실적이죠.
어디 보도를 보니까 하루 단위로 계산하니까 하루에 뭐 1,000억 원 이상씩 벌었다 뭐 이런 지금 보도도 나오던데. 네. 어쨌든 지난 2분기도 사상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네. 근데 이거보다 모두 웃도는 이 매출 신기록, 영업이익 신기록 모두를 지금 한 분기 만에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박사님 좀 전에 이제 얘기하신 부분이 9월 초부터 외국인들은 샀고 기관은 팔았다. 네. 근데 사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이 생각만큼 좋지 않을 거다 이런 시각이 많았고요. 네. 실제로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한 것도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런 맥락에서 기관들은 판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외국인들은 반대로 생각한 거죠. 정말로 10조 이상의 이익을 예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기관들이 파는 물량들을 계속 소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이기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은데, 네. 글쎄 뭐 그거는 이제 증권사와 기관들의 어떤 예측 능력, 판단 능력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삼성전자 문제로 돌아가 보면은 이번에도 역시 이제 그 힘은 모바일 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모바일 쪽에서 워낙 많이 팔렸고 또 이 D램 쪽 반도체에서도 잘 팔렸기 때문에 네. 실적이 좋아졌는데 이제 4분기는 사실 보통 3분기보다 원래 4분기가 더 좋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쇼핑 시즌. 예, 그렇죠. 예. 추수감사절부터 연말에 이르는 대대적인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분기가 통상은 더 좋은데, 그래서 아마 4분기 실적은 아마 3분기보다 더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변수는 애플이 이제 아이폰을 신제품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삼성이 내놓은 신제품은 지금 갤럭시 S 시리즈는 없고, 네. 노트 시리즈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제품 효과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삼성전자보다 애플이 조금 앞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타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본다면 아마 4분기에도 사상 최대의 실적을 또 경신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기업 설명회를 직접 삼성전자가 찾아다니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네. 3분기, 4분기 다 실적이 좋을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시라 그런다는데. 네. 글쎄요. 자, 다음 소식은 정년 60세로 연장한다. 이 정년 연장이 60세로 됐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직장인들의 체감 정년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한번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예. 취업 포털 잡코리아라는 데서. 네. 그랬더니 직장인들의 대답은 52세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남자는 54세, 여자는 50세 이렇게 체감 정년을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쯤 되면 알아서 나가라는 제 회사의 분위기가 있다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고요. 예. 선배들도 보니까 대충 그 정도 하다가 그만두더라. 또 더 이상의 승진 가능성은 그때 이후엔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그러니까 네. 법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직장인들이 느끼는 직장 내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남성은 54세 이상은 다니기가 좀 힘든 분위기, 여성은 50세 이상은 다니기 힘든 분위기, 이렇다는 겁니다. 네. 그럼 퇴직 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참 사실 제일 걱정스러운 대목인데, 자영업을 준비한다라는 대답이 제일 많았고요. 예. 여가를 즐기겠다, 뭐 자격증을 취득하겠다, 이런 분들은 조금 여유가 아마 있으신 분들이라 생각이 되는데, 네. 역시 가장 이 문제가 되는 우리나라의 이 영세 자영업자의 문제가 왜 늘어나게 되는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도 대체 우회도로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이제 보통 지방에 보면은 이제 국도가 많이 막히니까 네. 차량도 많으니까 이제 우회도로들을 조그만 구간들을 많이 요즘 짓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예측과는 전혀 동떨어진 실제 통행 결과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건설관리법상의 이 평가 대상이 되고 있는 전국의 13개의 우회도로를 조사를 해봤더니요. 계획 교통량 대비 실제 교통량이 적게는 11% 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겁니다. 충남 보령시에 가면은 이 화산동이라는 동네하고 남포면을 잇는 한 6.2km 정도의 왕복 4차로 도로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국도가 막히는 거에 대비해서 이제 막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이 지름길이겠죠. 네. 우회도로를 뚫어놨는데, 그리고 이 도로를 처음 지을 때 예상했던 게 연간 2만 5천 대 정도가 다닐 것이다라는 거를 계산해서 이 도로를 만들었고 왕복 4차선으로
지었는데 네. 실제 교통량은 2,900대밖에 안 됐다고 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 도로를 지나는 차량이 8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경북 안동에 가도 그런 신석하고 용상이라는 구간을 잇는 6.5km 구간에 있는데 예. 여기도 하루에 9대밖에 지나가지 않는 걸로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잘못된 예측을 한 거죠, 기본적으로. 네. 예측 자체가 잘못됐고 잘못된 예측에 기반 위에서 이 도로 짓는데 다 몇백억씩 돈이 들어갔는데 예산을 투입한 결과 결국 쓸모없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여기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은 전혀 도로를 뚫어놓은 효과를 느낄 수 없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예측을 할 때 모든 것을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면 또 긍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도로 같은 것은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모양이죠. 너무 낙관적으로. 너무 그렇죠. 그리고 뭐 SOC가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은 조금 뭐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청주공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경우였고요. 네. 어떤 목표와 근데 이런 것들이 가끔 보면은 이 도로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보면은 이제 지역구 의원들의 어떤 실적, 지적 이런 것 때문에 뭐 좀 약간 무리하게 진행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 경제가 셧다운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예, 지금 셧다운이 지금 사흘째 계속되고 있고요. 네.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셧다운도 셧다운이지만 미국은 디폴트 문제가 지금 제일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예. 지금 17일이 되면은요, 이달 17일이 되면은 그 미국의 현금이 바닥이 난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의 곳간에 이 현금이 다 바닥이 나가지고 그 전에 채무 한도를 올려야지만 국채를 더 발행을 해가지고 곳간을 채워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디폴트 상태에서 채무 한도를 높이려면 채무 한도 높이는 것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뭐 예산도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미국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이 한도 증액에 대해서 지금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럼 결국 한도를 높이지 못하게 되면은 채권 발행이 안 되고 채권 발행이 안 되면은 현금 조달이 안 되고 현금 조달이 안 되면 결국 미국의 국고는 이 소위 나라의 금고는 이 17일 이후면은 완전히 바닥이 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결국 그건 돌려 말하면 국가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는 그야말로 디폴트 사태가 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잘못하면 대공황 시대와 같은 재앙이 올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그 전에 아마 여야 간에 어떤 형태든 타결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정치 문제로 인해서 경제가 지금 심각한 이 디폴트 상태까지 지금 염려해야 되는 그런 지경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 정치도 참 옆에서 보니까 답답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10월 17일 날이 아무래도 그 부채 상한 조정하는 마지막 날짜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은행에 가지고 있는 돈이 약 한 300억 달러밖에 없어서 네. 600억 달러가 당장 필요한데 300억 달러를 추가 지급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상한이 정해져 있는 바람에 네. 뭐 발행을 못할 위기다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미국 국민들은 답답하겠죠. 지금 좀 전에 들어온 외신을 보면은 네. 미국 그 공화당에서 네. 공화당 지도부가 뭐 이 부분은 뭐 자유투표에 맡기겠다 해서 조금 좀 탄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이 미국 공화민주의 이 양당의 이 네. 불신, 특히 이런 어떤 이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를 둘러싼 이 오랜 가치의 대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뭐 지금 심각한 미국 정치는, 미국 경제는 아주 심각한 지금 지경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 미국 경제가 빨리 어떤 합의점을 내야지 뭐 양적 완화 축소 문제 걸려 있죠. 부채 상한 문제 걸려 있죠. 예산안 네. 샷다운 걸려 있죠. 이게 세계 경제를 볼모로 해서 아주 인질극을 제대로 벌이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되면 양적 완화도 예정대로 축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2부에서 책을 통해서 또 영화를 통해서 경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13 가요계 최대 이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음악으로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루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 위의 거인 조용필.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공연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가 일산, 광주,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경제프리인 곽수정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참 이 경제가 요새 날로 갈수록 편해지는 게 아니라 힘들어지네요. 이럴 때 누군가 옆에서 경제 소식과 경제 상식을 전해준다면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여러분들 생생경제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고 또 여러분이 아는 정보 있으면 같이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예스를 통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예전처럼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트위터는 @ YTN 밑줄 이코노미, 그리고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오셔서 긴 글 남기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 책 속의 경제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러면서 독서 그러는데요. 사실 책을 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책을 안 읽으시면 이 출판사들이 지금 힘든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말로만 문화자본이 융성한 국가가 선진국이다라고 할 게 아니라 참 또 이런 말씀 드리기도 힘듭니다. 경제가 좋아야지요. 책을 한 권 사볼 수 있는 돈이 생기죠.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 가능하면 주변 시립도서관을 가시든지 해서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책 속의 경제 시간입니다. 김은섭 경제경영부 칼럼니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책입니까? 네, 오늘 소개할 책은 매력자본이라는 책입니다. 네. 저자는 런던 정치경제대학 사회학과 교수를 역임한 캐서린 하킴이라는 사람인데요. 2010년 옥스퍼드 대학교 저널 유럽 사회 연구의 발표에서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논문 제목 매력 자본을 다시 책으로 펴낸 겁니다. 네. 네, 저자는 이 매력 자본을 경제 자본, 문화 자본, 사회 자본에 이어서 현대 사회를 규정하는 제4의 자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례와 통계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외모나 건강하고 섹시한 몸, 능수능란한 사교술과 유머, 패션 스타일, 또 이성을 다루는 테크닉 등 사람을 매력적인 존재로 만드는 이 모든 요소들이 대단한 스펙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플레옹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 경제학자라고 해야 되죠. 철학자, 경제 철학자가 경제자본뿐만 아니라 문화자본, 사회자본, 환경자본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네. 이 캐슬린 하킴은 또 이 매력자본이 중요하다라고 했군요. 네네. 우리나라 보면은, 강남을 이렇게 걸어가면은 인형 같은 분들이 걸어 다니시는 걸 보고 성형공화국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이 책이 좀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외모는 이 저자가 말하는 매력 자본의 6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네. 최근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국제 미용 성형협회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2011년 인구 대비 성형 횟수가 가장 많았던 나라는 한국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대한민국은 지금 성형 관광이 생길 만큼 성형이 붐을 이루고 있고요. 또 그만큼 성형 기술이 뛰어나서 세계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언제부터인가 성형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저자를 비롯해서 이 한편으로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뻐지고 싶다는 욕망에 간염될 수밖에 없을까라는 것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네. 그러면서 성형수술의 이면에는 어떤 욕망과 좌절이 숨겨져 있는지 보다 다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면 이 외모 지상주의로 표현되는 우리 사회의 욕망의 구도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매력 자본은 단순히 외모 지상주의와는 다르다. 무턱대고 성형수술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면적인 매력 요소들을 폭넓게 인정하고 각자 그것을 발견해서 열심히 갈고 닦으면 누구나 다 성공에 이르는 든든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매력 자본은 든든한 무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력이 자본이 된다. 또 매력 자본은 무기다. 무엇을 위한 무기냐? 성공을 위한 무기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 매력을 이끌기 위해서 외모, 겉으로 보이는 형상을 갈고 닦는다. 성형을 한다는 건데 네. 도대체 외모 프리미엄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성형에 전부 다 목매달라 합니까? 예, 이 외모, 상대의 외모를 판단하는 것 역시 사람이다 보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보고 이 외모에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영국과 미국에서 이루어진 국가 차원의 연구 결과와 또 아르헨티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요. 외모 프리미엄은 공통적으로 대략 15%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평균적인 사람들이 100만 원을 벌 때 비만인 사람들은 86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매력적인 남성이 평범한 남성보다 14%에서 28%를 더 벌고요. 네. 매력적인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12%에서 20%를 더 번다고 하네요. 네. 얼마나 매력적인가에 따라서 연봉도 달라진다는 건데요. 매력적인 사람들의 소득이 15%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남성으로서 매력적인 남성과 매력적인 여성을 보게 되면 네. 그렇지 않은 분보다는 확실히 호감이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직접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아니구나, 이 사람은 뭐 이런 면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느껴서 알게 되는데 네네. 매력적인 사람들을 사실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사람들을 보고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외모를 네. 보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예. 또 직장에서 이 직원들을 뽑을 때, 사원을 뽑을 때 항상 고려하고 또 자주 당하고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바로 이 외모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다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승진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또 취직률도 상당히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 보통 매력적인 사람들의 취직률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 더 높다고 하는데요. 네. 이 잡코리아 취업 포털이죠. 네. 잡코리아에서 요즘 대학생들이 특히 또 구직자들이 대기업에 취업하기가 경쟁률이 진짜 사상 최고라고 합니다. 네. 100대 1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하반기 4년제 대졸 이 정규 신입생 채용 현황을 보니까 거의 한 20대 1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한 명이 여러 곳을 지원하다 보니까 기업별 경쟁률이 100대 1을 넘는 것이 예산일이 됐습니다. 네. 올해 현대 기아차의 입사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었다고 하네요. 네. 이 심리학자에 따르면요. 이 사람들은 만난 지 60초 만에 상대방의 인상을 정한다고 합니다. 그 점에서 이 면접을 앞둔 구직자들에게 이 매력 자본의 일종인 옷이라든가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자기 표현 방식 등은 이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첫인상을 심어줄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점, 특히 이 면접에 있어서 말이죠. 네. 그런 점에서 이 면접이야말로 매력 자본 같은 이 특별한 재능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전쟁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옷차림이나 뭐 이런 것도 승진이나 연봉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이 관리자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3%가 옷차림 때문에 직원을 승진이나 연봉 대상자에서 제외시킨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중 20%는 그 이유 때문에 직원을 해고하기까지 했다는데요. 네. 뛰어난 외모가 아니라면 이 온 맵시라도 갖고 와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옷을 잘못 입어서 사람들이 자신을 얕잡아 보는 경우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품을 선호하는 이유가 다 있긴 있군요. 그렇죠. 또 몸짱도 이 옷맵시를 만들어내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네. 뭐 중장년까지도 몸짱이 되려고 하는 것을 보면 네.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요새 만나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사람의 외모나 이 뭐라 그럴까요? 좀 본질적인 것을 보려 그러기보다는 네. 외모적인 취향만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 자, 이쯤에서 저자가 말하는 외모 프리미엄은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다 하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출신의 MBA 졸업생이 직업적으로 어떤 성공을 거두었는지 확인한 조사에 따르면 외모 프리미엄은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력적인 남성은 초임이 높았으며 연봉 증가 속도도 더 높았다. 여성의 매력 자본은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매력 대비 임금 인상액이 남성보다 훨씬 낮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력적인 남성은 14에서 28%를 더 벌고 매력적인 여성은 12에서 20%를 더 번다. 남성이 매력 자본을 갖추었을 때 더 높은 연봉 인상률을 보이는 것이다. 왜 통념과는 달리 여성은 똑같이 매력 자본을 지니고도 남자들보다 더 적게 보상을 받을까? 여성의 매력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현대적인 미의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비난받지만 외모를 비롯한 풍부한 매력 자본에 대해서는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성은 아름다운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그렇죠. 외모와 옷차림을 꾸미고 또 다이어트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 진정한 매력이 아니라 어떻게 겉으로 보여지는 매력, 이 자본을 갖추려 하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식을 좀 새롭게 해야 되는데요. 어떤 네. 붐이라든가 또 사람들의 허영심이라든가 라기보다는 정말로 그 결정권자들 그리고 또 이 상대, 내가 거래를 같이 해야 되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상대들이 원하는 바다라고 봤을 땐 네. 서로가 암묵적인 어떤 이 동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자는 이 사람들이 지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15년 이상 어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처럼 매력 자본을 키우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일 역시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울러서 유머라든가 패션 스타일이라든가 예의 범절, 미소, 건강한 활력, 춤 실력 등 매력 자본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지능처럼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며 노력해서 갖추어야 된다. 그래야 이 현대를 살아갈 수 있다. 살아남는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네요. 자, 이번 주에 또 매력 자본과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을 뭘까요? 네, 이 매력 자본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책인데요. 네. 제목 역시 매력입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한 이 비행기 이 항공사의 여승무원이 15,000시간 동안 1,200만 킬로미터를 비행하면서 깨달은 매력의 비밀을 풀어놓은 책인데요. 네. 전문대학 출신으로 입지적인 성공을 거둔 저자가 자신의 성공 비결과 또 자신이 그 비행기에서 특히 VVIP 고객들을 태운 이 초특급 비행기에서 살펴본 이 고객들의 매력들 이런 네. 것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매력, 오늘은 매력으로 그냥 저희 책 코너를 다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네. 매력적인 여성, 책을 많이 읽고 책을 좋아하는 남성, 정말 매력 있는 남성과 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은섭 경제경영부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영화 속에 녹아있는 경제를 찾아서 배워보고 이야기 나눠보는 경제영화관 시간입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박병률 기자 관상이란 영화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요새 관상 흥행 성적이 어떻습니까? 요즘 거의 좀 많이 극장에서 이제 내리고 있던데요. 예. 이제 지금까지 큰 흥행을 이뤘으니까. 예. 성적은 이번 하반기 가장 좋은 영화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영화의 흥행을 이야기할 때 말입니다. 이 은행이란다. 영화관을 가지고 있는 이 거대 자본하고 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은 영화관에 올리는 숫자에 따라서 흥행 숫자가 확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많죠. 아무래도 배급사의 영향도 크고요. 예. 상영관의 영향도 크고 항상 그런 그 자본의 문제는 항상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병률 기자의 평가에 의존해서 우리가 정말 의미 있고 뜻 있는 그런 영화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데 오늘 요즘 그 한국 영화 개봉하는 것 중에서 좋은 영화 있으면 하나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 예. 지금 상영하고 있는 또 상영제약 다른 영화를 하나 골라봤습니다. 네. 이승준 감독의 그 스파이라는 영화인데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흥행이 별로였는데
끈질기게 어쨌든 계속 상영이 되면서 또 입소문이 나고 있는 또 그런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그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주연했던 그 트루라이즈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저 봤습니다. 예, 이 영화와 느낌이 좀 많이 비슷한 그런 그 코믹 스파이 영화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트루 라이즈가 이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첩보원인데 와이프를 속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를 마치 첩보원처럼 등장을 시켜서 뭐 속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들통이 나고 뭐 이렇게 구하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영화 속 스파이도 사실 비슷합니다. 연봉 이제 6천만 원을 받는 이제 스파이 이제 김철수가 소말리아와 태국에서 벌이는 이제 활극 이런 영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역시 이제 아내한테는 자신이 누군지 여기서도 이제 밝히지 않습니다. 허구한 날 이제 출장을 다니니까 아내는 이제 남편한테 계속 불만이 많고요. 근데 이 영화상에서 이제 아내는 스튜어디스로 나오는데. 어느 날, 이제 아내는 이제 그 태국으로, 이렇게 비행을 하게 되고, 또 스파이인, 또 남편도, 북한 물리학자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또 태국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벌어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예. 그 에피소드 중에서 재밌는 그 문자 주고받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 전화가 오니까 핸드폰을 열어보는데 그게 이제 기록된 게 왼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스파이인데도 불구하고 아내 역시 마누라한테는 힘을 못 쓰는 그런 스파이로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것도 뭔가 하나의 그 크루라 그러나요? 그 하나 무슨 이야기 나가는 하나의 배경이 되겠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설경구 씨가 김철수로 나오죠. 예. 아내는 누굽니까? 예, 아내는 이제 문소리 씨가 나오는데 사실 두 사람 여러 영화에서 호흡을 많이 맞췄습니다. 박하사탕이 같이 했죠. 맞습니다. 박하사탕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또 오아시스에서도 같이 했었는데 이 두 영화를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보면 또 느낌이 좀 새로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뭐 트루 라이즈나 스파이에서 경제 이야기가 숨어 있다. 뭘까요? 전 좀 떠오르지 않는데. 예, 그 이 영화 이제 스파이에서 이제 보면요, 여기 이제 한반도가 배경인데, 이게 이제 개략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의 이제 기업가들이 그 남북한의 전쟁 무드를 조성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이 폭락하니까 이때 이제 폭락한 주식을 싼 가격에 대거 매입을 해서 한국의 기업을 인수합병하자. 이런 그 얘기가 나옵니다. 또 혹은 이제 한국에 오히려 이제 전쟁이 나면 더 좋다. 이제 이러면서,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이제 군수산업체가, 영국의 군수산업체가 한반도에 무기를 판매하게 되고, 이제 이 기회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큰 그림의 하나 시나리오가 나오는데요. 이런 이제 항상 우리 불안한 이제 한반도 정세를 가지고 이제 만든 영화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그 지정학적인 그 리스크,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한국과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의 가치가 실제보다 평가절하되는 현상을,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게 잘못 사용되면 북풍이라고 사용이 되고, 또 시장에서 급pit하면은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을 가지고 떨어뜨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그죠? 네,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좀 불투명한 회계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또 재벌 중심의 이제 기업 지배 구조, 그리고 이제 또 노동시장의 뭐 경직성이라든가, 뭐 정치적 불확실성 이렇게 주장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지정학적인 위험, 즉 그 대북 문제는 대표적인 그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뭐 유발 인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2004년에 그 대한상공회의소가 외국계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뭐냐? 이래봤더니 역시 가장 많이 꼽았던 게 북핵 등 그 국가 위험도다 이런 또 답이 나왔었습니다. 네,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옛날에는 노동 경직성이다 이거였는데 이제 또 국가 위험도라고 나오군요. 올 초에 북한이 김정은 체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개성공단 철수하고 뭐 남북 간의 이 대화가 중단되고 상당히 좀 경색 모드로 가다가 그러자마자 우리 경제도 거기에 좀 타격을 받는 듯 보였었습니다, 그죠? 네. 역시 올 초에 김정은 체제로 바뀐다는 자체가 또 큰 불확실성을 동반하다 보니까 오늘 뭐 반추에 보면 올 초에 우리나라 금융시장 많이 또 출렁댔었고요. 특히 이제 북핵 문제라든가 남북 관계가 경색됐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일단 주가는 빠지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환율도 이제 급히 약세로 돌아서고 국내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했던 해외 자금들은 또 빠져나가고. 심지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의 눈치도 더 봐야 됩니다. 그렇죠. 국가 신용등급을 가지고 또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반대로 이제 남북 경협이 수술 풀린다. 뭐 이산가족 상봉이 된다. 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 네. 이런 소식이 들면 또 우리 주식시장에 또 훈풍이 불기도 합니다. 네. 이게 하지만 이제 이런 이제 대북 이슈가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또 민감하지 않다 이런 분석도 많은데요. 네. 2009년 5월에 있었던 그 2차 북한 그 핵실험 같은 경우에 보면 코스피 지수가 한 번이 6%가량 툭 떨어졌다가 결국 이제 장 마감 때는 그 회복이 됐었고요. 또 2010년 3월에 그 천안함 사태라든가 11월에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장중한 때는 폭락을 했다가 이제 장 마감 때는 그 회복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북 이슈가 이제 과거만큼 우리 금융시장도 많이 좌지우지하지는 못한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연구 업무를 할 때 이런 북핵 리스크 사태가 나거나 어떤 북한 관련된 사태가 나면 전화를 꼭 받습니다. 인터뷰를 해달라고. 그럼 제가 인터뷰를 거절하는 게 내일 되면 다 복원될 건데 뭘 그렇게 또 언론에서 나서서 불안감을 조성하시려고 그러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북핵 리스크에서 발생되는 건 맞지만 일부 그건 부분적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질적인 것, 즉 기업의 불투명한 회계, 재벌 중심의 소유와 경영, 동양그룹 사태에서 보여주는 이런 그 모습들, 이런 기업 자체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더 디스카운트의 본질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결국 우리 기업들의 그 여러 가지 그 경쟁력들이 좀 떨어진다, 투명성이 떨어진다, 이걸 지적하는 얘기들이 많고요. 외환위기 당시에 대우그룹이라든가 2003년 SK 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은 정말로 우리 그 국내 기업에 대한 평가를 대외적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사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한국 기업들 사이에 비자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정말 믿지 못하는 기업들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회계 기준, 즉 그 IFRS를 도입을 했는데 결국 이것도 좀 투명성을 높여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자 이런 것들이 근본에 깔려 있습니다. 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일부 해소되긴 했죠, 그래도 그죠? 네, 그렇죠. 그 과거에서는 이제 많이 좋아졌다라는 역시 평가를 또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업 저평가가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이 기업의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통상 이제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볼 때는 이제 PER이라서 그 주가 수익 비율로 많이 이제 봅니다. 네. 주가를 이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건데. Price Earning Ratio죠,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 10이다. 이러면 이제 주식이 주당 순이익의 10배 가치, 10배 가격으로 팔린다 이런 뜻인데요. 네. 이 숫자가 클수록 고평가 받는 거고 이제 낮을수록 저평가를 받는 건데 최근에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좀 저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네. 근데 이제 올해 5월에 그 영국의 그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국 기업 평균 PR을 보니까 16.3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당시에 이제 글로벌 기업 평균이 15.1에 비해서 우리 기업들이 높았습니다. 네. 이제 우리 기업들도 어느 정도는 글로벌 기업들의 평균 수준 이상까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분석도 진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차이나 리스크 디스카운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차이에서 중국은 조금 더 심하죠. 중국은 이제 차이나 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 중국산, 중국 제품 이러면은 일단은 싸고 질이 좋지 않다. 이런 이미지가 너무 오래 박혀 있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기업 회계 아주 매우 불투명하고요. 네. 또 정책의 불안정성도 크다 보니까 세계 무대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평가 절하가 심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항상 이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코스피나 코스닥에도 보면 지금 중국 기업들이 많이 상장돼 있는데 하지만 이런 그 차이나 디스카운트 때문에 이제 주가가 낮게 평가되는 상황이 많아가지고 항상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코리아 프리미엄도 있을 것 같아요. 디스카운트가 있으면. 네,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얘기죠. 네. 지금까지 이제 코리아 이러면은 이제 그 이미지가 과거에 우리 능력에 비해서는 참 좋지가 않았었는데, 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드라마 그리고 영화, K-팝이 전 세계에 배포되고 새로운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는 한국산, 한국인이라는 이미지가 오히려 더 상품을 판매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 싸이의 그 강남스타일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확연히 해외 나가보면 많이 이제 느껴질 정도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밖에 나가서 공항을 이렇게 뭐랄까요. 다른 비행기 타기 전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갑자기 싸이의 그 무슨 노래였죠? 말춤 나오는 거. 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나라에서 왜 이 노래가 나오지?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도 찾아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접. 놀랍다. 엔터식스 10년 임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임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네, 4시 뉴스 듣고 4시 10분에 생생경제 3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금요기획 시간은 기초노령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과연 개정통합이라는 만화를 쓰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도록 한번 가져봤습니다. 3부 금요기획 시간에 뵙겠습니다.